브라이언 후커는 이제 자유의 몸인 것 같군요. 여기 브라이언 후커가 바하마 프리포트 경찰서에서 감옥에서 풀려나는 모습입니다. 그의 아내가 해외에서 사라진 지 일주일이 넘은 후의 일입니다. 이 영상은 Fox 뉴스 제공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나요? 리네트 후커는 아직 실종입니다. 그녀는 기본적으로 작은 돌풍이 불던 중에 딘기에서 튕겨나갔습니다. 당시 바람은 시속 20노트 정도였고 기록상으로는 약 0.5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서 딘기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구명조끼도 입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브라이언 후커입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체포되기 전에 친구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는 그 대화를 녹음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왜 브라이언의 이야기가 일부는 물 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더 많은 의문을 남겼는지 말해줍니다. 로앤크라임이 제공하는 언더 케이스입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여러분, 온 더 케이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모건 앤 모건 덕분에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온 더 케이스가 유튜브에서 최고의 실화 범죄 쇼 중 하나인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건 앤 모건이 35년 넘게 미국 최대의 상해 전문 로펌인 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오랜 기간 사람들을 위해 싸우며 고객들에게 300억 달러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전국 100개 사무실에 1000명이 넘는 변호사를 보유한 모건 앤 모건의 실적이 그 증거입니다. 마치 당신을 위해 싸울 군대를 고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팀은 고객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치열하게 싸웁니다. 모든 로펌이 같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곳을 선택하면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패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치셨다면 모건의 모건을 찾아보세요. 승소하지 않으면 수수료도 없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forthepeople.com/otc로 가시거나 아래 링크를 클릭하거나 화면의 QR코드를 스캔해 확인하세요. 오늘 밤 브라이언 후커는 아내의 실종과 관련해 체포되어 주말을 보낸 바하마 경찰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후커이고 그의 변호사가 곁에 있으며 프리포트 경찰서 앞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Fox 뉴스에 따른 것입니다. 브라이언은 지난주부터 경찰에 구금되어 있었으며 그의 아내 리네트 후커의 실종 사건 수사의 일환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제 브라이언은 그의 변호사를 통해 자신이 무죄이며 리네트의 실종과 관련된 범죄 행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변호사 테러 버틀러는 오늘 밤 기자들에게 경찰이 아무런 증거도 없었고 자신의 의뢰인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녀가 이 관계에서 가장 좋은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건 믿음을 지키는 것뿐이에요. 알잖아요. 그리고 정말 놀라워요. 지금 들으신 건 브라이언이 직접 한 말로 4월 4일 밤 리넷이 실종된 후 친구와 통화하면서 한 말입니다. 이 대화는 브라이언이 며칠 뒤 체포되기 전에 녹음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곧 브라이언과 레넷 후커의 친구이자 그 대화를 녹음한 부부의 이야기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후커 부부는 소울메이토에서 살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들을 찾아 항해하고 그들의 삶을 소셜미디어에 기록합니다. 월요일 이른 아침 브라이언의 변호사는 경찰이 토요일 밤 레넷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브라이언을 다시 조사하자고 했다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구금된 이후 두 번째 공식 경찰 조사였습니다. 브라이언의 변호사는 경찰이 그를 월요일 밤 7시 30분까지만 구금할 수 있다고 했고 그 시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그리고 브라이언은 석방되었고 아무런 혐의도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 브라이언 후커가 경찰 구금에서 풀려난 후 바하마 왕립경찰은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서에는 일부 내용으로 검찰이 향후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현재로서는 아무런 혐의도 제기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브라이언의 친구가 우리에게 보낸 것으로 브라이언이 직접 캡처했고 리넷이 실종됐다고 말한 지점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브라이언이 자신의 딩기가 이동했다고 말하는 경로가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블레인 스티븐슨이 그 영상을 촬영했는데 브라이언이 리넷이 실종됐다고 말한 곳, 즉 딩기에서 떨어졌다고 주장한 그 물은 비교적 얕았고 조수에 따라 깊이가 약 1.2m에서 2.1m 정도였다고 우리에게 말해줬습니다. 이것이 그가 친구에게 전화로 사건에 대해 말했다고 전해진 내용입니다. 브라이언은 저녁 7시 30분쯤 리넷과 함께 이 딩기를 타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바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험한 상황에서 요트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말입니다. We
그녀는 기본적으로 작은 돌풍이 불던 중에 시속 20노트가 넘는 바람이 갑자기 불면서 딩기에서 튕겨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약 3.5마일 정도 되는 거리에서 딩기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모든 게 그랬죠. 우리는 구명조끼를 안 입고 있었어요. 해가 지는 시간이었고 그녀가 물에 빠진 지 거의 10분 만에 해가 졌습니다. 딩기 엔진의 큐 스위치 줄도 그녀와 함께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무 곳에도 아무에게도 연결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녀는 예비 딩기 열쇠도 자신의 방수 가방에 넣고 있었는데 그 가방도 그녀와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그런 상황은 8.5피트짜리 딩기에 엔진이 달린 상태로 그들의 보트까지 가기에는 전혀 이상적이지 않았어요. 바람이 시속 25마일, 40km까지 강하게 불었어요. 바람이 너무 빨리 우리를 떼어놓아서 제 생각에 그녀는 다시 세일보트, 우리 세일보트로 헤엄쳐 돌아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1000야드, 약 900m 정도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파도가 3피트, 약 1m였고 저는 노를 배에 고정시키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노의 핀 중 하나가 부러져서 바다로 떨어졌죠. 그리고 저는 내내 그녀를 부르며 소리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녀에게 노를 잃어버렸다고 소리쳤고 닻을 던져서 딩기를 정박시켰어요. 그리고 네, 저는 소리쳤지만 그녀는 이미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는 달이 뜨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파도는 계속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있잖아요. 저는 그녀를 2번 정도 본 것 같아요. 그녀가 물에 빠지자마자 우리가 딩기보트에서 앉을 때 쓰던 구명방석을 던져줬어요. 하지만 그녀가 그걸 받았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그 쿠션을 수색 구조팀에게 계속 찾아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2, 3피트 높이의 파도와 25노트 바람 사이에서 한 사람이 얼마나 작은지 정말 놀라워요. 그리고 그래서 1시간 동안 그녀를 불렀지만 저는 그녀의 목소리를 전혀 들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파워보트가 지나갔고 저는 휴대폰 손전등을 흔들었어요. 그 배가 너무 빨리 지나가서 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 뒤를 바로 이어서 또 다른 보트가 왔어요. 한 5분 정도 뒤였죠. 그때쯤 저는 조명탄을 집어들었어요. 저는 조명탄 2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조명탄을 못 본 듯해요. 그리고 저는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는 사실상 제가 닻을 내렸을 때쯤에는 그녀와 아마 4분의 1에서 반 마일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쯤 저는 집이 몇 채 있는 어떤 곳에 조금 더 가까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도움을 청하러 가야겠다고 결심했어요. 하지만 노가 하나밖에 없어서 섬까지 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조류가 저를 바로 첫 번째와 두 번째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저는 결국 여러 시간 동안 표류하다가 약 4마일 떨어진 습지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저는 아름다운 덤불을 지나 결국 마리나나 조선소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정비원 그리고 경찰이 새벽 4시에 도착했는데 4시 30분까지 수색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5시가 되어서야 출동할 수 있었어요. 그때쯤 그녀는 8시간이나 물에 있었고 자정전부터 저는 이미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아무도 저를 구하러 오지 않았어요. 아무도 저를 구하러 오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도 다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노를 저었어요. 달려야 할 게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조선소에 가까운 섬에 닿으려 했고 꽤 잘 만들어진 곳이었어요. 브라이언이 체포 전 경찰이 자신을 주목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경찰은 물론 지금 저를 철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딩기를 묶었어요. 오늘 딩기를 다시 받았고 정박지에서 항구로 배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혼자서 다시 그곳으로 배를 몰고 가서 직접 수색을 할 수 있도록 스위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빌릴 수는 없습니다. 네, 이건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해안경비대, 호프타운 수색구조대, 바하마 방위군이 오늘과 어제 모두 출동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똑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일이어야만 할 것 같아요. 날씨가 나빠지면 아마 그때 중단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잠시 후에 그 대화를 녹음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그리고 왜 그가 그런 말을 했는지, 만약 당신이 보트 타는 사람이라면 뭔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오늘 그들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경찰이 저한테 전화해서 제가 바하마에 얼마나 있을 거냐고 물어봤어요. 아내를 다시 찾아 목표를 이뤘어요. 귀국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비자를 갱신해 여기 머무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알려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낮에는 저는 굉장히 담담하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녀가 강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녀는 그냥 평소에 수영하는 사람이에요. 운동선수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녀는 의지가 강해요. 그리고 그녀는 제가 스폰슨 중 하나에 미끄러뜨려 놓았던 조명탄 권총을 선미 쪽으로 가져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딩기보트 때문에 정말 여러 번 물을 퍼냈어요. 한 5번, 6번쯤은 조종석에서 물을 퍼냈고 내부도 젖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배로 다시 올라가려고 할 때쯤 해가 지고 있었는데 그러다 뭔가 툭 떨어졌어요. 그게 마그넷 키였어요. 우리는 블레인과 마넷 스티븐슨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들은 대화를 녹음한 부부입니다. 브라이언이 체포되기 전에 그와의 대화를 녹음한 부부이며 이들은 보트 커뮤니티에서 후커 부부를 압니다. 다음은 대화 내용입니다. 두 분 다 베테랑 보트 운전자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브라이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가 말한 사건 중에서 어떤 점이 가장 눈에 띄었나요? 보트 운전자의 입장에서 보면 대응 방식과 커뮤니티의 참여 부족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어떻게요? 사람이 물에 들어가면 모든 보트에는 맨 오버 보드 버튼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딩기 보트에 타고 있었다는 건 알지만 그래서 딩기 보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무전망에 펜펜, 시크리티, 메이데이 신호가 한 번도 송출되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의 현지 보트 운전자들은 며칠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배에서 사람이 물에 빠진 상황이 발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누군가 바다에 빠졌다가 다시 배로 돌아오거나 누군가 구조나 수색에 도달하면 항상 무전으로 시큐리티 메시지를 송출합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가짜 딩기를 가진 모든 사람이 그 구조 작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리넷이 딩기에서 바다에 빠졌고 그 후 조류 때문에 서로 떨어지게 되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리 길로 가서 마시 하버에 도착했고 다시는 그녀를 못 봤다고 합니다. 브라이언과 이야기해본 당신의 이해로 그녀가 바다에 빠진 후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그가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되는 장비를 바탕으로 그 순간에 할 수 있었던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제 보트 경험에서 말씀드리자면 먼저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모든 상황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꼭 이 부분을 포함해 주세요. 단순히 조류, 바람, 파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순간 그 물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 그건 알고 있죠? 제가 지나고 나서 그 판단을 두고 결과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닻이 있었어요. 그는 오디오에서 해안 경비대가 요구하는 구명조끼 2개를 좌석 아래에 두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물은 얕습니다. 그날 밤에는 조류와 바람이 강했습니다. 조류가 만조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르게 할 수 있었던 점이 많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결과론적인 이야기죠. 물론이죠. 그리고 분명히 그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리넷도 거기 있었고 그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목격자들의 이야기는 많이 듣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는 오디오에서 신호탄을 2번 쐈다고 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는 제게 신호탄을 2번 쐈다고 했습니다. 저는 바로 보트 타는 사람들 네트워크에 연락해서 누가 신호탄을 받는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신호탄을 보면 모두가 무전기를 켭니다. 모두가 서로 연락하고 신호탄이 발사된 것으로 보이는 장소로 모두가 향합니다. 그건 공원에서 아이가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걸 듣는 것과 비슷합니다. 지금 바하마 뉴스에서는 신호탄이 발사되지 않았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가 신호총으로 2번 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있던 리치와 리넷이 바다에 빠졌다는 말을 보면 그들이 계류 중이던 솔메이트로 돌아가려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보기에 그들은 소울메이트가 있던 곳에서 얼마나 가까웠다고 생각합니까? 그가 노포린랜드에 핀을 찍은 위치와 그가 저에게 공유한 네비오닉스 지도와 일치하는 위치를 해도에 따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반 노트도 안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들의 보트에서 1노트 약 0.5마일도 안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는 녹음에서 자신이 바다에 빠진 보트에서 그들의 보트까지 약 1000야드 정도 거리였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소울메이트가 정박해 있던 곳은 설령 반노트 정도 떨어져 있어도 조난 신호탄이 멀어서 보이지 않는 바다 한가운데 같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 지역의 해도를 보면 그 특정 지역은 쉘프라고 불리며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정박지입니다. 안전한 항구죠. 안전한 항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스타링크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스타링크는 세계에서 가장 외진 곳에서도 놀라운 연결을 제공해 줍니다. 많은 보트 이용자들이 사용하고 있죠. 어떤 점이 눈에 띄나요? 그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고 그걸 불빛으로 사용했다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가 휴대폰을 갖고 있었고 보트에는 스타링크가 달려 있었다는 사실에서 어떤 점이 가장 눈에 띄나요? 스타링크. 저도 의문이 드는데 우리 스타링크도 해안에서 신호가 잡히는 날이 있거든요. 한동안 비밀번호 없이 사용했었어요. 그리고 제 아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인터넷 연결이 너무 느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네트워크에 들어가 봤더니 해변에서 26명이 우리 스타링크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건이 좋으면 신호가 꽤 멀리까지 닿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는 악천후를 설명 중이에요. 그래서 위성 신호와 범위가 제한될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걸 통해 배운 게 있다면 모든 휴대폰은 심카드가 있든 없든 긴급 전화를 걸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폰에서는 SOS, 안드로이드에서는 긴급 통화 기능이 있습니다. 심카드 없이도 긴급 상황에서는 전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전화를 한 적도 그런 행동을 한 적도 한 번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있잖아요. 그는 그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는 심카드가 없었다는 사실과 그것이 실패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말했지만 911이나 919에 전화를 시도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들에 대해서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들은 여러 번의 여행을 통해서 굉장히 경험이 많은 보트 운전자들이었어요. 그들이 그런 상황에서 딩기를 타고 나갔을 거라고 말했다는 사실에 놀라셨나요? 심지어 아바코인에 갔다가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라도요? 아니요, 여기 분위기를 설명하자면 80년대라고 하는 게 가장 적절해요. 80년대에는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는 건 알았지만 그게 법은 아니었거든요. 진짜로요. 여기 좀 더 있으면 구명조끼도 없이 우리 뒤로 딩기 세 척이 지나가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왜 여기에 참여하게 됐는지, 왜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 끼어들게 됐는지 설명하는 영상을 막 올렸어요. 영상을 찍는 중에 구명조끼 없는 사람들이 탄 딩기 두 척이 우리 뒤로 지나갔어요. 아바코인에서는 자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날씨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떠날 때 배로 돌아가려는 마음도 이해돼요.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하다고 믿어요. 그리고 이걸 육지에 비유해 보면 예를 들어 아내와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갔는데 나갈 때는 날씨가 맑고 좋았지만 식당을 나서니 폭설이 내리거나 비가 억수같이 쏟아진다고 해도 식당에 그냥 머물지는 않을 거예요. 집에 가려고 하겠죠. 그래요. 상황이 최상은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걸 예상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집에 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허리케인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그런 경우에는 아무도 밖에 나와 있지 않겠지만 그냥 집에 가서 잘 되길 바라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브라이언과 대화를 녹음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브라이언이 리넷이 물에 들어갔다고 말한 후 실제로 그와 연락해서 우리가 들었던 그 대화를 나눈 건 얼마나 지나서였나요? 월요일 밤 10시 5분이었습니다. 그 대화 중 언제 또는 왜 그와 이야기하면서 이걸 녹음해야겠다고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을 계속 기록해야겠다고 생각하셨나요? 도움을 주기 위해서요. 우리 입장에선 친구가 실종된 상태입니다.
그녀의 남편은 26시간 동안 깨어 있으면서 폭풍을 견뎠고 아는 것을 전달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그날 밤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씩 말했고 저는 화이트보드에 위치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비극을 겪고 있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두세 번 다시 말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말한 장소 이름을 정확히 알기 위해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면 오디오가 끝날 때쯤에는 그가 말한 장소들을 바탕으로 제가 찾을 수 있는 조류와 해류에 따른 수색 패턴을 그에게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 목표였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그를 돕고 싶었고 다시 돌아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녹음을 했던 겁니다. 그 지역을 지도에 표시하고 그가 왓츠앱 그룹에 참여하도록 도와주고 수색과 구조를 조율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섬은 이미 수색이 끝났고 저 섬도 이미 수색이 끝났다는 식으로 말이죠.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도 이겁니다. 어느 섬이 수색됐는지 모르고 바로 보트 운항자들을 보내 도울 방법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포기했고 상황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걸 저도 압니다. 하지만 매년 극한 상황을 이겨낸 생존자들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걸 이겨낼 수 있다면 그건 바로 리네트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역에는 섬을 수색할 수 있는 보트를 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는 저희 배로 아바코스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장소들을 말할 때 저희는 정확히 어디인지 잘 몰라요.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그에게 추가로 그게 어디냐고 계속 물어보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녹음하는 게 더 쉬웠죠. 그래서 나중에 다시 돌아가서 그 장소들을 보고 그가 말한 것처럼 지도로 정리해서 어디가 어딘지 그리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알아볼 수 있었어요. 이건 부부 사이에도 도움이 돼요. 아내가 나는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했어 라고 하고 나는 저렇게 말했다고 생각했어 라고 말하는 상황이 없으니까요. 누군가의 생명이 달려있을 때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하죠. 그게 바로 녹음을 하는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언론 입장에서는 그들의 관계에 정말 많은 관심이 쏟아졌고 형사 수사에도 많은 관심이 집중됐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건 계속됐어요. 보트 타는 사람들과 얘기해본 결과 르네트를 찾는 일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가 마지막으로 그녀를 봤을 때 수영 중이었다는 건 저도 알아요. 그 후 그녀의 행방이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요. 당신이 이해하기로는 지금 그 부분의 이야기를 알아내기 위해 바하마에서 사람들이 어떤 수색을 하고 있다고 들었나요? 저는 바하마 당국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해줄 의무는 원래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로서 정보를 받지 못해서 속상한 거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브라이언의 말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그 길을 가고 당신이 생각하는 섬을 찾아보세요. 브라이언의 말이 믿을만 하다고 생각하면 지도로 그녀가 어디로 들어갔는지와 조수가 어디로 흘렀는지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녀가 표류했을 법한 섬들을 찾아봅시다. 브라이언 말을 못 믿겠다면 그의 AIS와 노포린랜드를 확인해보세요. 그녀가 4월 1일 스파노스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으니 이후 행방을 파악해 그곳부터 수색해야 합니다. 어쨌든 수색하고 도와야 해요. 근처에 계시다면 휴가 중 30분만 내주세요. 그리고 해변을 걸어보세요. 저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리넷이 발견됐을 때 이미 늦었고 그녀가 해안에 도착했을 때 살아있었지만 모두가 포기했다는 점이에요. 4월 1일에 대해 말씀하신 걸 압니다. 제가 아바코스인에 전화했지만 그쪽에서는 사건에 대해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어요. 아마 여러 통의 전화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쯤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해 나눈 대화 같은 게 있었는지요. 그게 숙소에 관한 거든 제가 알기로 그 사람들이 몇 주 동안 바하마에 있었다는 것에 대해 어떤 정보를 가지고 계신가요? 4일 밤에 일어난 일 이전에 그들의 행방에 대해 그가 당신에게 특별히 말한 다른 내용이 있었나요? 그는 그레이트 응하나의 필립 스쿠버 탱크에 갔습니다. 그게 제게 인상 깊었습니다. 아니요. 브라이언은 진실을 말하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수색 및 구조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 방식입니다. 브라이언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브라이언이 그녀가 들어갔다고 말한 지역을 수색해야 합니다. 그가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나는 그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고 노포린랜드와 AIS로 그의 이동 경로와 며칠 전 위치를 확인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우리는 알아내고 조각을 맞출 수 있습니다. 요즘은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너무 많고 모두가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AIS 트랙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No Foreign Land 트랙도 있다는 것도요. 좋아요. 그가 뭔가 나쁜 짓을 했다고 말하고 싶으신 거군요. 그래도 아직 포기하지 맙시다. 그는 그 일에 능숙하지 않습니다. 어딘가 갇힌 사람을 찾아봅시다. 그를 믿고 그가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녀가 여기서 물에 빠졌다면 그녀는 수영을 잘하니 찾으러 갑시다. 리네트 씨를 찾읍시다. 10년 동안 추측만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물에 실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나쁜 관계였는지 아닌지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엔진에 관해서라면 저는 이 8.5피트 딩기보트에 선회기가 달려 있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열수에 대해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저도 그게 모델마다 다른지 잘 모르겠고 만약 그 모델에 대해 알고 계시다면 전화통화에서 그 부분에 대해 조금 언급하신 걸로 압니다. 혹시 열쇠와 관련해서 그녀가 물에 들어갔을 때 열쇠도 같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지 특별히 떠오르는 점이 있으신가요? 네, 그건 전기 모터입니다. 3마력짜리예요. 아주 작은 거죠. 하지만 그들의 모터 위에는 자석이 얹혀 있습니다. 자석이 모터 위에 놓여 있죠. 그 배에서 어떤 소동이 일어나든 실수든 아니든 자석이 쉽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리네트를 물에 빠뜨릴 정도로 강한 파도라면 엔진 자석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선외기가 아니에요. 자석입니다. 그래서 시동을 거는 거예요. 자동차 시동에 꽂는 키 같은 게 아니라 위에 올려놓는 자석이에요. 또한 험한 물살에 만나도 그녀가 자석에 연결된 것도 아니고 제트스키처럼 누군가 손목에 키를 차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엔진으로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말하길 그녀와 함께 있던 드라이백도 물에 빠졌다고 했어요. 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들이 있던 정박지 주변에서도 그 증거물은 발견되지 않은 건가요? It hasn't been found. 우리가 아는 한 아직 발견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생마르탱에 있고 경찰은 매우 입이 무거워요. 그 점에 대해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그들의 수사니까요. 그들이 그걸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강수 가방에 예비 딩기키가 들어있는 게 이상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제 경험상 다시 말하지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저도 제가 들고 다니면 힙색의 예비 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엔 그녀가 다른 키를 갖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오늘에서야 그녀가 그걸 갖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맞아요. 저는 몰랐어요. 그 초록 드라이백은 라인 그린 색상임을 사람들이 알았으면 해요. 그가 예시를 가져오고 있어요. 바로 이 크기입니다. 맞아요. 이걸 발견하면 당국에 신고하세요. 그녀의 것은 밝은 초록색이에요. 우리의 것은 노란색이고요. 알겠어요. 그건 라인색이에요. 그건 말려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말려 있으면 방수예요. 그래서 드라이백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공기를 머금어서 뜰 거예요. 그와 대화할 때 어느 시점이었나요? 그리고 신호탄이나 스타링크에 대한 언급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그가 이야기할 때 어느 시점에서 그 이야기들이 당신에게 수상하게 느껴졌나요? 저는 현재로서는 수상한 점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 사람처럼 모든 일을 똑같이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진술에서 자신이 설명한 상황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저에게 경고 신호였던 것은 경찰이 처음부터 이 상황을 처리한 방식이었습니다. 실종자에 대한 무전방송의 부재, 사람을 찾는데 지역사회가 참여하지 않은 점, 실종자 보고서를 내지 않은 점 등이었습니다. 경고 신호는 그들이 브라이언에게만 집중했고 브라이언이 체포됐다는 점입니다. 그건 저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 수도 있다는 말이죠. 저에게 첫 번째 공식적인 경고 신호는 바하마 현지 언론에서 신호탄이 발사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그의 딩기를 발견했고 딩기를 수색했습니다. 안전장비는 모두 있었고 신호탄은 발사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이제 그의 이야기를 꼬치꼬치 따지면서 와, 네가 그랬구나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알다시피 우리가 그게 리넷이었다는 걸 알기 전부터 그가 상황을 처리한 방식에 대해 얼굴을 감싸지는 심정이었죠.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그건 어떤 보트 타는 사람이나 친구에게도 무례한 일입니다. 그들의 인생 최악의 밤에 뒷자리에서 참견하는 건 예의가 아니죠. 맞아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그 상황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아는 사람은 그와 물론 리네뿐이죠. 왜냐하면 그가 마르시 하버에 도착해서 마리나에서 만난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렸으니까요. 밤새 7시간 동안 노를 젓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정말 어디로 가게 될지 알 수 없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는 이 마리나에 도착해서 곧장 그녀가 물에 빠졌어요 라고 말하게 되죠. 수색 및 구조 작업에 실제로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됐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공개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바하마 수색 구조대나 경찰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행동하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걸 이해합니다. 제게 어떤 의심스러운 점이 있었냐고 물으셨죠. 그게 첫 신호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을 수 있고 그건 그들의 나라라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는 현지인 입장도 알고 있고 많은 현지인들과 연락하며 도움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곳에 가서 소란을 일으키고 그게 전국 뉴스가 되면 현지인들은 답답해합니다. 결국 그들이 안 좋게 보이게 되니까요. 저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코코넛 네트워크에서 만난 모든 현지인들은 저희에게 정말 잘해주셨고 저희를 도와주셨으며 여러 가지를 함께 맞춰볼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반응은 상황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나 사람들이 이 부부에 대해 또는 당신과 그들의 관계에 대해 당신이 그들에 대해 알고 있는 것에 대해 혹은 이 상황에 대해 듣고 있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것이 있나요? 왜냐하면 보트 타는 사람들은 물 위에서 살아가며 서로를 돌보는 끈끈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것은 만약 당신이 관심이 있고 참여하고 싶고 뉴스를 보고 답을 원한다면 이 말이 제가 지금까지 한 말 중에 가장 바보 같게 들릴 수도 있지만 댓글란을 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람 뒤에 정박한 보트의 사람들이 날씨와 상황 등 여러 가지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먼저 나서주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보트 이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그때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되고 싶다면 직접 참여해서 섬을 수색해 주세요. 해류 경로와 바람의 방향을 그릴 수 있는 전문가도 있을 거예요. 저희처럼 이런 정보를 지도에 정리해서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가 구금됐다고 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그가 범인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모두가 포기하는 건 원치 않아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아까 미리 물어봤어야 했던 건데 그의 보트 주변 지역은 수심이 얼마나 얕아요? 그의 보트 주변은 수심이 8에서 10피트 정도 되는 곳에 정박해 있어요. 그 안에 전체 구간이 그 정도 수심 범위예요. 러버스와 아바코 사이의 아바코만 해역은 수심이 3피트에서 10피트 사이입니다. 저는 남쪽 부분의 해도를 살펴보고 있었어요. 거기에 13피트인 구역 2 있습니다. 그리고 홉타운 쪽으로 가면 13피트에서 15피트 정도 되는 구역이 몇 군데 있지만 이곳은 매우 얕은 수역입니다. 그래서 썰물이 되면은 실제로 모래톱이 생기는 구역도 있어요. 그러니까 썰물이 빠지면 그런 모래톱이 생길 만큼 얕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얕은 구역이 정말 많아요. 그러면 그가 말한 대로 물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는 곳은 그 주변이 얼마나 깊을까요? 사진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넷피트 6인치로 적혀 있는 것 같아요. 넷핏 6인치요? 네, 그게 그의 핀에 적혀 있는 것 같아요. 그가 보낸 사진을 꺼내 볼게요. 그러면 전혀 깊지 않네요. 그러니까 그건 어떤 사람들에게는 만약 물에 착수한다면 그리고 그건 차트가 평균 저조를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건 밤 7시 30분이었어요. 만조는 그날 밤 10시예요. 그래서 만약 수심이 4피트에서 6피트이고 그날 조수의 변화가 2피트라면 그건 6피트가 될 거예요. 있잖아요. 여기 43에서 72 사이라고 나와 있어요. 43에서 72 사이. 그녀의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게 평균 저조라는 뜻이에요.
그날 밤 조수의 변화폭이 1.6이라고 했으니까 그 숫자에 1.6을 더해야 해요. 그리고 그들이 겪었던 바람의 종류도 예를 들어 풍속이 18에서 20노트인 바람이었어요. 알다시피 그건 여전히 정말 힘든 수영 환경이에요. 하지만 그녀는 물에서 수영을 잘하고 건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거친 물살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혹시 이게 좀 눈에 띄지 않나요?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겉으로 봤을 때 수심이 7피트보다 훨씬 더 깊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배를 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만약 당신이 육지에 있다면, 육지 사람이라면 수심이 머리 위로 올라가면 정말 깊다고 생각하잖아요. 수영장의 깊은 쪽처럼요. 여기서는 20피트 이하의 수심은 우리에게 얕은 거예요. 알겠어요? 육지에 그렇게 가까이 있는 건 얕은 거고 우리한테는 안전하게 느껴져요. 뭐가 눈에 띄냐고요? 네, 우리 모두 연료가 떨어졌고 특히 그 사람은 전기로 가는 거라 더 그랬고요. 그 사람은 전에 전력이 다 떨어진 적이 있을 거예요. 배터리 잔량 계산을 잘못한 거죠. 그 사람은 그 작은 보트를 여러 번 저어봤을 거예요. 그가 말한 불릭과 그 일이 일어난 속도를 저는 재현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그날 밤 그 상황에 있지 않았으니까요. 물론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제가 혹시 놓친 게 있는지 여쭤봤던 건 알지만 여러분이 그들을 알고 있었고 지금 이렇게 큰 사건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그리고 분명히 리네트가 어디 있는지에 대한 걱정도 있는데요. 브라이언은 녹음 시점에도 여전히 구금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분은 어떤 기분이셨나요? 저는 글쎄요, 정말 답답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모르겠거든요. 이 상황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누군가를 처음부터 판단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댓글을 보면 유죄다, 무죄다, 믿는다, 안 믿는다, 구명조끼 착용해야 한다, 딩기 키가 뭐냐, 키 없이 딩기 운전 가능하다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와요. 이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생산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고 다른 섬들을 수색하는데 더 집중했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더 나은 결과를 더 빨리 얻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2005년에 있었던 소송을 걱정하는 것보다요. 그리고 모두가 우리를 전문가라고 부르지만 지금은 제가 전문가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저 섬들의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600명쯤 될 거예요. 네, 그리고 모두 다 오지? 아, 우리 법원 문서 받았어. 아니면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이런 데만 집중하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이 유죄라고 보세요? 무죄라고 보세요? 그 월요일이나 일요일 아침에 그 일이 보도됐을 때 그게 초점이 되어서는 안 됐어요. 이 모든 걸 다루게 될 판사와 배심원이 있어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도 나올 거고 별의별 일이 다 있겠지만 그건 나중 일이에요. 지금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녀가 발견되면 그런 건 다 사라져요. 그리고 법원 밖에서 그를 기다리는 데 쓰이는 자원들은 섬을 수색하는 데 쓸 수 있는 자원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뉴스 진행자든 언론사든 기자든 어떻게 표현하든 법정 밖에서 몇 시간이고 서 있기 위해 사람들을 보내는데 돈을 쓴다면요. 왜 더 많은 사람을 보내 직접 확인하지 않죠? 당신이 그녀를 찾은 방송사라면 정말 좋은 기사거리가 되겠네요. 네,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답답하냐고 하셨죠? 친구가 그걸 실시간으로 겪는 걸 보면 답답해요. 아니요, 못해요. 들려요. 그래요. 제 말은 우린 모두 앉아 뉴스는 독수리 같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독수리는 시체를 찾잖아요. 제 말은 그게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경보가 울리고 그녀가 실종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녀가 바다에 빠졌든 뭐든 간에 브라이언 이야기와 관련해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당신 말이 맞아요. 사실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바하마에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서요. 우리가 아는 건 그게 전부예요.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 중 50%는 그 이야기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실종된 사람을 찾아보세요. 괜찮으시다면 여쭤봐도 될까요? 당신이 그들을 보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건 알고 있어요? 혹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는 그들에 대해 공유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위넷은 정말 손재주가 좋아요. 그리고 아주 유머러스하고 재치 있으며 결단력도 있어요. 우리는 바느질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어요. 믿기 힘들겠지만 실제로 배에서는 해야 할 바느질 작업이 정말 많아요. 돛이나 돛 커버, 창문 커버 등등. 그리고 요리 레시피도 많고요. 그리고 그녀는 정말 재미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매우 후한 분들이었죠. 몇 번은 저희 보트 생활자들이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차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은 저희가 더 쉽게 볼일을 볼 수 있도록 한 번은 기꺼이 차를 빌려주셨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스쿠버 탱크를 사러 갔고 결국 그분들도 스쿠버 탱크를 사게 됐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녀는 수영을 정말 잘해요. 두 분 다 스쿠버 자격증이 있어서 스쿠버 다이빙을 할 수 있어요. 두 분 다 굉장히 자립적이고 그리고 배 위에서 자기 일은 스스로 잘 처리할 수 있을 만큼 배 생활을 잘하는 분들이에요. 혹시 덧붙이고 싶은 말 있으세요? 브라이언과의 관계는 주로 기술적인 부분이었어요. 보트 생활을 하다 보니 전기나 기계 문제를 자주 겪다 보니 그럴 때마다 그에게 전화했죠. 저는 이런 문제 경험 있으세요? 라고 묻곤 했어요. 제 워터펌프가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가 전화해 태양광 설치 중이라며 제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걸 자기 보트 옆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요. 알다시피 그런 면에서는 특별할 게 없어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래요. 두 분 모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임을 압니다. 그리고 친구분이 실종된 걸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밝혀지길 바라고 아직도 어딘가에 있어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Law and Crime가 전해드린 On the Case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스포티파이 구독 부탁드리며 피콕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크리스 스튜어트였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